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활동 지출에서 시작해서 활동 지출로 돌아오죠. 그런데 이 순환 형태에서 살펴보면 그래요. 뭐 분배 같은 게 없죠. 작업 수단도 안 보이고 활동 지출만을 통해서 살아가는 인간들이 삶의 형식을 가리키죠.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작업 수단 없이 일을 해서 생산물을 얻을 수 있냐? 그러한 형식이 실존하냐? 실체하죠. 현실에서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근로자들이 있잖아요. 자기 활동 지출을 거래하면서 살아가잖아요. 한번 볼게요. 이 순환 형태의 출발점이 되는 활동 지출은 몇 가지 사회적 조건을 전제로 합니다. 활동 지출 안에는 노동 지출 역시 포함되죠. 핵심 조건 중에 하나는 우선 생존수단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 작업수단이 없는 인간들이 존재해야 하고, 그래요. 타인의 활동 지출을 활용하여 개체를 유지 및 성장시킬 수 있는 인간 및 조직체가 존재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러하죠. 누군가가 작업수단을 제공해야 되고 작업수단 없이 그래요. 생산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필요한 핵심 조건은 활동 지출을 통해 소득을 획득하는 인간들은 작업수단과 생산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야 이 순환 형태가 성립됩니다. 그렇죠. 현실에서 근로자를 보면서 생각하면 되잖아요. 근로자가 생산에 참여했다 해서 작업수단과 생산물이 근로자 것이 아니죠. 그냥 일한 대가를 받을 뿐이죠. 조선시대 소작농의 형식과 영국의 차지농업자의 형식을 비교해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소작농에게는 토지 즉 작업수단의 소유권은 없었으나 생산물에 대한 소유권은 일정 부분 현실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근로자와는 다르죠. 소작농은 생산물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이 되니까 임대하여 사업하는 사람과 유사하죠. 그래요. 조선 전기 병작 반수제가 일반화되었는데 이는 수확량의 절반을 지주에게 분배하고 나머지 절반을 소작농에게 분배하는 일종의 법이었습니다. 따라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수확량의 절반에 대한 소유권은 인정되었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소작농은 수확물 전체의 일정 부분을 지주에게 지급하고 일정 부분을 세금 형식으로 성층에게 제공하였으며 나머지를 소작농 본인이 소비하였습니다. 그래요. 소작농의 특징은 작업수단을 임대하여 이익을 얻고자 하는 기업 소유자와 유사하다. 그래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소작농에게는 수확물에 대한 권리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노예라는 형식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노예에게는 소유권 인정이 안 되죠. 반면에 영국의 차지농업자 하에 농사를 짓는 사람은 수확물에 대한 권리가 없고 임금을 받으며 생활하였습니다. 그 차지농업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야 되겠죠. 차지농업자는 지주로부터 생산 요소이자 작업수단이 되는 토지를 제공받고 자본을 투여하여 이윤을 획득한 뒤 이윤의 일부를 지주에게 토지를 이용한 대가, 즉 지대를 지불하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자본가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작농은 사주농업자와 유사한 면이 있죠. 작업수단을 대여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죠. 근데 소작농은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짓죠. 근데 차지농업자는 큰 사업가라는 거예요. 토지를 대여받고 이제 근로자들을 고용해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농사를 짓게 하죠. 노동을 직접 할 수도 있겠지만 아주 큰 사지 농업자는 자기가 직접 농사 짓지 않겠죠.
사진농업자는 지주로부터 생산 요소의 그래요. 사진농업자는 지주로부터 생산 요소의 작업성에 대한 토지를 제공받고 자본을 투자해 이윤을 획득한 뒤 이윤의 일부를 지주에게 토지를 이용한 때까지 지들 지불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자본가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기업 소유자의 한 형태이기도 하죠. 반면에 실제로 농사 짓는 노동을 하는 인간은 소작 농가는 달리 수확물 및 사업손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없고 수확물에 대한 처분권이 없으므로 노동 지출의 대가인 임금을 통해 생존을 이어갑니다. 임금은 주기적으로 주어지고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지속적인 생존수단의 소비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므로 활동지출로 대가를 통한 소비 및 이러한 형식의 삶의 방식은 활동지출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살아가는 인간에게는 인생의 상당 기간을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로자로 인생의 대부분을 살아가는 인간들도 많죠. 근로자로 살아가다가 뭐 기업 소유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순환의 출발점을 변화시켜 보면서 사회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출발점을 바꾸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위 순환 형태의 출발점이 되는 활동 지출은 작업 수단과 결합할 경우 생산물을 생성시키는데, 생산물이 사회적으로 유용하다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 지출이 됩니다. 그렇죠. 활동 지출 제공해서 무언가를 만들더라도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으면 가치가 되지 않죠. 가치란 건 뭔가요? 사회적으로 유용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지출이겠죠. 활동 지출의 유용함은 물체 형태를 지닌 생산물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요. 이러한 이유로 물체가 가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체의 형태가 없더라도 타인의 활동 지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물체만 사용하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뭐 운송수단인 택시를 이용할 때 타인의 활동 지출을 이용하죠. 대가를 지불하고, 택시를 이용한다 해서 택시가 자기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지불한다 해서 이발도 그러하고. 이런 활동 지출은 가격을 지니고 있음을 입증합니다. 거리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술가의 가공을 받은 돌멩이는 예술작품으로 인정이 될 경우 가격을 지니게 됩니다. 가치 없는 돌멩이, 한번 알겠죠. 따라서 돌멩이와 같이 가격을 지니지 않은 것과 예술가의 활동 지출과 같이 가격을 지닌 것의 결합은 예술작품과 같이 가격을 지닌 것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돌멩이는 가치가 없는데 예술가의 활동과 결합되면 그리고 가격을 지닐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가미가 됐나요? 가격이 없는 것에 예술가의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활동 지출이 결합되죠. 그러면 가공을 받은 돌멩이가 가격을 지니게 된다는 거예요. 가격을 지니게 되는 원인을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활동 지출은 가치이며 비물질이고 돌멩이는 가치 없는 물체입니다. 좀 더 정확히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활동 지출을 해야 되겠죠. 그래요. 따라서 가치는 물질이 아닌 비물질로부터 생성되는 것이고, 생성되는 것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상품의 종류를 결정하고 조직체를 유지 생산시키는 신동 역시 포함됩니다. 생산물의 근원의 두 축은 자연의 일부분과 활동이므로 활동 지출은 개인이나 조직체를 스스로 보존하며 생산시키는 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이유로 활동의 근원인 활동력이 사회에 존재하는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물체가 존재하는 순간 중력은 동시에 존재합니다. 물체가 실체라면 중력은
실체가 드러나면 속성이 됩니다. 그렇죠.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물체가 생기는 순간 동시에 중력이 생기는 것이지 생기는 것에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개별 인간이 존재하는 순간 개별 인간의 활동력은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렇죠. 순서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실체라면 인간의 활동력은 속성입니다. 개별 실체는 개별 속성을 지니고 있고 개별 속성은 개별 실체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개별 인간 없는 개별 인간의 활동력 없고 개별 인간 없는 개별 인간의 활동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를 들어서 노동력 그 근로자가 거래하는 것이 노동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잘못된 말인 거예요. 개별 인간의 노동력은 곧 개별 인간이라는 거예요. 개별 인간을 거래하진 않잖아요. 그럼 노동을 거래하는 근로자는 뭘까요? 뭘 거래하는 걸까요? 노동력을 거래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유용한 노동 지출을 거래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유용한 생산물을 제조하는 데 이용되는 활동 지출은 가치가 되는데 한 국가 내에서 이러한 유용한 활동 지출의 총량은 그 국가가 창출하는 가치의 총량이 됩니다. 한 국가 내 심동의 분화로 나타난 다른 조직체의 활동 지출이 가치를 이전받는 원인 역시 이 가치의 보존 및 성장에 일정 정도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수렵 채집 시대처럼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 통합된 사회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포착하기 용이하지만 사회가 양적 성장을 하게 되면 분화가 돼요. 존재의 목적을 파악하기 어려워지고 실제로 선천적으로 주어진 목적에서 이탈하여 다른 목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는 데 분화된 조직체를 이용하려는 시도가 늘 존재했습니다. 그래요. 처음 생성될 때가 아니면 생성된 목적을 알기가 용이하지 않죠. 많이 왜곡되기도 하고 악용되기도 하죠. 하지만 세금을 통한 가치 이전이 없다면 신동으로 분화된 조직체 및 개체가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 그 자체가 신동으로 분화된 조직체 역시 가치 생산의 유지 성장이 존재의 목적임을 설명합니다. 생명이 존재하는 모든 개체의 공통적인 핵심이 되는 목적은 생존과 번영이며 따라서 생존과 번영의 근원의 획득 및 근원을 생산시키는 것은 개체의 목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시장 지배 시대에 이르면 화폐가 통용되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 지출은 가격을 지니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활동 지출은 가격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화폐로 표시되면 다 가격으로 표시될 수 있는 거죠. 어지간한 거는 현 시대에서는 어느 정도 발전한 국가에서는 다 화폐로 표시되죠. 기업 소유자의 경우 노동을 하지 않는다면 기업가의 신동은 이윤으로 표시됩니다. 이윤이 발생하지 않고 손실이 발생해도 가격을 표시할 수 있는데 이처럼 조직체를 구성하는 신동 지출은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조직체 내 다른 활동 지출도 가격이 존재하고 가격 산정 방식을 앞에서 언급하였으므로 이 문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산물 혹은 생산물의 담지자에서 생산물 혹은 생산물 담지자로 이제 순환을 하죠. 순서를 바꿔보는 거죠. 위 순환 형태의 출발점이 되는 생산물 혹은 생산물의 담지자의 상태는 활동 지출이 대가로 주어지는 것인데 이는 개인과 조직체의 유지 및 성장의 근원이자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활동 지출을 통해서 살아가는 인간, 작업수단 없이 생산물을 얻어야 되겠죠. 근데 현 시대에서는 생산물을 바로 주진 않잖아요. 화폐를 주죠. 그런 게 생산물의 담지자죠. 화폐가 없던 시절에는 생산물을 직접 제공했겠죠. 이러한 생산물들에는 종류와 양 그리고 가치가 발견되고 개인이건 집단이건 어떤 한 개체가 완전히 작업하지 않는 이상 교환을 통해 필요한 생산물을 획득하게 되는데 이런 고대 농경국가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자급자족하지 않고 산다는 말은
음, 자급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은 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약탈해서 살아가는 것과 또 권력을 통해서 이제 얻는 것도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사회 내에 존재하는 교환의 메커니즘을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통해 공급과 수요의 근원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한번 교환의 메커니즘을 한번 분석해보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생산물을 소비하고 있느냐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사회의 작업수단을 생산하는 조직체들이 생산한 생산물의 내재된 가치의 총합. 조직체가 있으면 작업수단이 있겠죠. 3,200만 원 정도 비용을 들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일정 기간. 활동 지출의 가치 800만 원, 조직체의 가치 800만 원. 이윤이 되겠죠. 시장 지배 시대에서는. 또 생존 수단과 욕망 충족 수단도 이렇게 생산이 되죠. 항상 생산될 때는 일정 기간 작업 수단에 투입되는 비용이 있고 활동 지출에 투입되는 비용이 있죠. 그리고 이윤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교환의 메커니즘을 살펴보는 거예요. 살펴보기 전에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그 전제까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환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형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단순화해서 이제 이해를 해봐야 되겠죠. 최대한 근데 핵심을 이해하는 게 목적이니까 핵심을 이해하는데 형태가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이해하기가 쉽겠죠. 한 사회 내에서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정해야 하는데 모든 국가는 국제 무역을 하기 때문에 국가 내 공급된 생산물의 가치량과 수요로 소비되는 가치량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국제 무역의 비중이 크면 더 그렇겠죠. 따라서 국제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거나 그것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전 세계를 하나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영역으로 상정해야 합니다. 전 세계를 하나의 교환 영역이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 다 포함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기업들은 현실적으로 생산한 총 상품에 간직된 가치 비율 구성이 모두 다른데 이의 편의를 위해 모든 자본의 구성비를 동일하게 상정하였습니다. 그렇죠. 거의 지금 비율을 일치시켰죠. 그래요. 금액은 다르더라도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죠. 즉 작업수단의 가치, 활동 지출의 가치, 조직체의 가치를 4대 1대 1로 구성하였는데 이렇게 가정하더라도 교환 형태의 핵심을 이해하는 데는 차이가 없습니다. 원래 현실적으로는 교환 이런 비율이 다 다르겠죠.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편의를 위해서. 모든 기업들이 제각각이고 산업별로 다 제각각이니까 그 복잡한 것을 반영해서 분석하고자 하면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이해하기도 어려워지고 또한 개인이 생산한 생산물에 간직된 가치들은 표현을 하지 않았는데 이해의 편을 위해 개인들이 생산물을 종류별로 분류하여 개인들을 조직체로 묶어 분류하면 ABC 중 한 군데 편입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이 생산하는 것도 이 셋 중에 하나겠죠. 욕망 충족 수단이나 생존 수단이나 작업 수단이 되겠죠. 또한 고대 농경국가에서는 주로 물물 교환이 이루어졌고 시장 지배 시대에서는 화폐를 매개로 이루어져 교환 형태상의 혼란이 시장 지배 시대에서는 발생해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데 실상 본질을 알고 보면 특별한 것은 없으며 이는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수단 중 작업 도구의 경우 수년간 혹은 10년 이상 유지된 뒤 교환되는 것도 있으므로 너무 짧은 기간을 상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긴 기간을 상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번 생산한 뒤 생산을 중단하고 10년 뒤에 생산하는 업체는 없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 계산해 보진 않았으나 직관적으로 3년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교환 과정 속에서 불균형이 발생하더라도 기한이 길어지면 어떨까요? 불균형 속에서 균형이 이루어지기
이루어지고 있겠죠. 현 시대에서도. 또 한 가지 전제로 축적을 통한 확대 투자는 없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조직체의 양적 성장을 고려하자면 조직체의 가치를 개인적 소비 및 생산적 소비로 분해해야 하는데 계산을 복잡하게 하고 교환의 메커니즘 및 본질을 탐구하며 있어서는 차이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생산은 개인들을 묶고 조직적으로 생산하였으므로 개인은 별도로 작업수단을 구매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그래요. 그런 메커니즘을 살펴보겠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태열 금화종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면 되죠. 사기 명명 중 그러한 경우에는 깊은 어둠에 빠진다. 깊은 어둠 가운데 빠진다. 그 전에 뭐가 있었나요? 어떤가는 신과 영혼의 합일이 있다 했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떤가는 신과 영혼이 합일하는데 왜 깊은 어둠 속에 빠지나? 그런 부분이 그런 걸 이해해봐야 되겠죠. 왜 그럴까요? 어떤가는 신과 영혼이 합일할 때 영혼이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어떻게 되나요? 어떤가는 신이 영혼에게 내려온다는 말이죠.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려오나요? 왜 내려오나요? 어떤 경우 내려오나요? 영혼이 넋의 작용을 거치고 어의 작용을 일으킬 때, 그리고 어를 모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 넋의 작용을 거치고 어의 작용을 일으키는 행위, 돌림에 비추는 일, 회광이라고 부르죠. 혹은 지관, 그치고 살피는 일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러한 행위에 간직된 숨겨진 참된 뜻은 뭔가요? 그러한 행위는 어떤가는 신을 부르는 행위이다. 어떤가는 신을 강림시키는 행위이다. 인간의 마음에 내려왔으니까 인간의 마음은 그래요. 음한 속성으로 표시할 수 있죠. 어떤가는 신이 영혼에 강림한다. 그것은 이제 괴로 표시하면 관계로 표시할 수 있죠. 예전에 설명했죠. 홀련 천심일동. 갑자기 하늘이 중심, 더 정확한 뜻은 하늘이 마음이 되겠죠. 하늘이 마음이 한번 움직인다. 어떤 경우인가요? 이제 하늘이 마음이 있는 거죠. 어떤가는 넋의 장을 거치고 어의 장을 일으키게 되면 어떤가는 신을 부르게 된다. 그러면서 영혼이 어떤가는 신과 합일이 되면서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 태어나게 되겠죠. 거듭난다.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 거듭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요. 왜 어둠에 빠진댔을까요? 어떤가는 신과 합일이 되면 인간의 마음을 부정하게 되겠죠. 인간의 생각도 부정하게 되고 자기가 알고 있던 것을 다 부정하니까 아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어떤가는 신과 합일하면 깊은 어둠에 빠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 거듭난다. 그러면서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서 어떤 움직임이 생긴다. 그게 뭐냐? 차즉 일량내 부활. 이는 곧 하나의 양이 들어오는데 인간의 마음을 잃었다 했죠. 그럼 또 다른 마음이 생겨야 되겠죠. 또 다른 마음을 생기게 하는 하나의 양이 들어온다. 어떤가는 신의 뜻이 되겠죠. 마음을 생성시키는. 그러면서 다시 부활한다. 그래요. 인간의 마음이 사라졌는데 돌아보니까 인간의 마음이 없다. 많이 파괴되어 있다. 왜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고 거기에 어떤가는 신의 뜻이 씨앗처럼 뿌려진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서 그것이 자라기 시작한다.
이미 사라졌을 수도 있죠. 이미 자란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표시하는 인식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죠. 그래요. 자시야 이렇게 이제 어떤 간에 인간의 마음이 사라지고 어떤 간에 신의 뜻이 뿌려져서 새로이 마음을 생성시키는 시기를 자시라고 한다. 자시는 원래 이제 실제 시간상으로는 동양에서는 밤 11시에서 새벽 1시를 가리키죠. 근데 여기서 자시는 그런 실제 시간을 가리키는 건 아니죠. 어떤 거는 신의 마음이 생겨나는 시간을 가리키죠. 그러면서 이제 인간의 마음을 대체하는 시간이죠. 연희차중 소식 요새설 그래요. 이제 그래요. 이러한 중에 숨이 소멸하고 그래요. 모이고 가늘어지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숨은 마음에서 나타나는 마음에서 이제 있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뭐 표상이든 관념이 언어이건 아니면 표상과 관념을 읽게 하는 뜻이건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뭐 자세히 설명해 주겠다 이 말이겠죠. 어떤 거는 신의 뜻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마음이 사라지고 어떤 거는 신의 뜻이 그래요 나타나고 또 어떤 거는 신의 마음이 나타나는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겠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요. 그림을 이해할 수 있겠죠. 일단은 어떤 간에 신의 강림이 있다. 합일이 되면 이제 감격의 상태가 된다. 근데 어떻게 어떤 간에 신을 강림시키냐. 돌리며 살피는 일, 즉 회강을 계속하면 된다. 돌리며 살피는 일을 좀 쉽게 표현하면 넋의 작용을 거치고 어리작용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래요. 강림을 하게 되면 어떤 간에 신의 마음에 거듭나게 된다. 그래요. 영혼은 자기의 마음을 부정하게 되면서 기쁜 혼란에 빠지지만 하지만 어떤 간에 신의 마음에 거듭나는 순간 어떤 간에 신으로부터 뜻을 부여받아서 3단 어떤 간은 신의 뜻을 지니고 새로이 마음을 생성시킨다. 그래요. 그러면서 어떤 간은 신과 같아진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